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일본 이와테어는 다른 지역에 비해 미개척지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하는 곳도 많았고요. 2008년 7월 1일 오후 4시 30분, 그날도 어김없이 도로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죠. 그러던 그때 인부들이 하천 근처에서 수상한 무언가를 발견하는데 그건 상처투성이던 한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들의 신고에 즉각 경찰이 출동했고 신원은 금방 밝혀져요. 그녀는 17살 고등학생이던 사토 코즈에였습니다. 바로 부검에 들어갔고 사인과 사망 추정 시간이 특정이 되는데 우선 부검 결과 목에는 강한 압박을 받은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질식사로 보였죠. 또 머리에는 강한 충격을 받은 상처도 발견됩니다. 폐에 물이 차지 않은 걸로 봐서는 아마 질식으로 사망한 후에 다리 밑으로 떨어뜨린 걸로 추정됐고요. 근데 사망 추정 시간이 좀 특이해요. 연락이 끊겼던 6월 30일부터 시신이 발견된 7월 1일 오전 4시 반까지. 그러니까 그 범위가 너무 넓었던 겁니다. 이게 좀 독특하죠? 이렇게 애매한 정보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한 달이 지난 7월 29일 경찰은 유력 용의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28살이던 남성 오바라 카츠유키. 알고 보니까 그는 피해자 코즈에와 아는 사이더라고요. 그녀의 가장 친한 단짝 친구의 남자친구예요.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신기하게도 용의자 카츠유키의 여자친구이자 피해자 코즈에의 단짝 친구. 그녀의 이름도 사토 코즈에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동명이인이었던 거죠. 피해자와 용의자 여자친구가 이름이 같았다?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한 겁니다. 심지어 성부터 이름의 한자까지 전부 똑같은 거예요. 일본에서는 성씨가 10만 개가 넘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름의 한자까지 모두 일치한다? 이게 엄청 드문 일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사건을 설명하면서 둘의 이름이 헷갈릴 것 같아서 피해자 코즈에는 코즈의 P, 카츠유키 여자친구는 코즈의 A라고 부를게요. 이 내용이 살짝 복잡하거든요. 여러분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세요. 자, 이 두 명의 코즈에는 고등학교에 오면서 친해진 단짝 사이였어요.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인 2007년 2월. 코즈 애들은 학교 끝나고 게임센터에서 놀고 있었죠? 그때 카츠유키가 그들에게 말을 건 거를 계기로 그들의 관계가 시작돼요. 여기서 코즈의 A양과 조금 더 말이 잘 통했고 카츠유키와 코즈의 A양은 곧 사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둘은 같이 지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이게 동거는 아니고요. 친구 집과 차 이런 데를 전전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즈의 A양은 고등학교도 중퇴해요. 카츠유키는 여자친구한테 좋은 영향은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대로 된 직장도 없는 그냥 동네 양아치였고 또 알고 지내던 선배로부터 당시 협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게 또 협박을 받게 된 이유가 있는데 작년 10월 그 선배한테 일을 소개받아서 몫으로 일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힘들다는 이유로 며칠 다니지도 않고 그냥 그만둬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일로 선배가 크게 화를 내게 돼요. 근데 또 이 선배가 좀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카츠유키는 항상 그를 막 피해 다니고 있었었죠. 그러던 2007년 5월 카츠유키가 코즈의 A양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나 선배랑 싸웠는데 같이 가주라. 나 혼자 가기 너무 쫄려. 여자친구는 별일 아니겠지 싶어서 그 선배의 집으로 함께 향하게 됐고요. 물론 같이 들어가지는 않고 카츠유키만 사과 선물로 준비한 술을 들고 선배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코즈의 양은 차에서 기다렸고요. 너무 죄송하다면서 막 그 술을 건넸지만 선배는 도무지 그 화가 안 풀렸나 봐요. 너 때문에 내 체면이 구겨졌다 라면서 아주 흥분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디서 1번도를 들고 오더니 카츠유키를 막 협박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죄의 의미로 막 손가락을 자르래요. 이거 기겁을 하고 막 잘못했다면서 싹싹 비니까 결국엔 피해 보상 비용으로 120만 엔, 그러니까 1200만 원 정도 꽤 큰 돈을 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피해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껏 소개해준 일을 바로 때려친 거는 물론 잘못이긴 하죠. 근데 솔직히 1200만 원이요? 이거 너무 과하잖아요. 하지만 겁에 질린 카츠유키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알겠다면서 차용증까지 다 쓰게 됩니다. 그리고 보증인을 적으라는 말에 여자친구 코즈의 A양의 이름을 써버리죠. 물론 그녀와 전혀 이야기된 게 아니었고요. 내 차용증을 썼다고 해서 얘가 이 돈을 갚을 생각이었냐? 절대 아니에요. 선배 집을 빠져나오자마자 그대로 여자친구와 함께 잠적해버립니다. 와, 선배 진짜 열받았죠. 아니 안 그래도 자기 평판에다가 완전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화가 잔뜩 났는데 또 도망을 쳐? 선배는 인터넷의 사람 찾기 사이트에다가 막 카츠유키 사진이랑 신상 정보들을 게재해서 내 돈 먹고 튄 나쁜 놈 좀 찾아달라면서 그의 행방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글이 꽤 관심을 받았나 봐요. 얼마 못 가서 카츠유키가 이 사실을 알아챘고 이젠 진짜 무서워진 거예요. 당장이라도 선배가 그 1번도 들고 와서 자기를 죽일 것만 같았죠. 결국 그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2008년 6월 3일 카츠유키는 여자친구 코즈의 A양과 이 공갈 사건에 대해서 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이제 일이 다 해결될 줄 알았죠. 그런데 신고 후 몇 주가 지난 6월 28일 카츠유키가 경찰서에 혼자 오더니 갑자기 냅다 전에 했던 그 신고 처리 좀 해달래요. 경찰들은 솔직히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번에 신고하러 왔을 때 아주 겁에 질려서 제발 도와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왜 그러냐 이유를 물으니까 자기 이유 같은 건 모르겠고 그냥 제발 취소 좀 해주세요 라면서 거의 떼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저번에 경찰서에서 여자친구도 같이 와서 같이 신고했잖아요. 굳이 따지자면 코즈메 A양도 보증인으로서 또 피해자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이 신고를 한 걸로 처리가 됐고 철회를 하기 위해선 여자친구도 함께 왔어야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경찰 동행을 거부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시기에 카츠유키의 폭력에 못 이겨서 몰래 도망쳐 본가에 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헤어질 생각으로 나온 거라 그의 얼굴도 보기 싫었던 겁니다. 결국 카츠유키는 피해 신고를 철회하지 못했죠. 막 안절부절하던 그의 머릿속에 순간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바로 자기 여자친구와 동명이인 절친 코즈메 B양. 당장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요. 하지만 이때 그 신고 사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냥 막 불쌍한 척하면서 여자친구랑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가 코즈에랑 제일 친하잖아. 나 잠깐만 상담해주면 안 될까? 그녀는 이 전화를 받고 얘를 만나러 갈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카츠유키의 행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그를 만나러 집을 나섰고 그때 친구한테 야, 나 죽는 거 아니야? 라면서 농담 섞인 말을 남겼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녀는 7월 1일 시신으로 발견된 거고요. 자, 이런 배경을 들어봤을 때 유력한 용의자는 누가 봐도 카츠유키죠. 그리고 그를 용의자로 확정하게 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시신이 발견하게 된 당일 카츠유키가 좀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남동생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코즈의 시신이 발견된 7월 1일 갑자기 남동생을 껴안고 막 펑펑 울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마을에 살 수가 없어. 더 이상 여길 떠나야 될 것 같아. 라고 소리를 쳤다는 거죠. 그러다가 오후 5시부터 7시 반까지 약 2시간 반 동안 외출을 하고 왔었고요. 그 사이에 자동차 사고까지 일으킵니다. 물론 혼자 들이박은 거여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어요. 당시 그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카츠유키가 사고를 낸 후에 차에서 내리더니 나는 이제 끝났어. 이제 나는 죽는 수밖에 없어. 라고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수상한 행적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음 날인 7월 2일 사고로 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카츠유키는 친척에게 오늘 자신을 좀 태워다 줄 수 있겠냐며 부탁합니다. 처음에는 경찰서로 바로 가달라고 했다가 출발을 하니까 이내 우노스 절벽으로 가달라고 행선지를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노스 절벽은 일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장소거든요. 그 친척과 거기로 가면서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경찰서에 가려다가 절벽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친척은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던 걸까요? 어쨌든 그는 우노스 절벽에 그렇게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음을 암시하는 문자를 남동생과 전 여자친구 코즈의 A양에게 보냈고 친구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나 이제 뛰어내리려던 참이야. 지금까지 고마웠어. 이러는 거예요. 놀란 그 친구는 오토바이 타고 바로 그 우노스 절벽으로 달려갔죠. 근데 이때 또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데 친구가 도착했을 때 카츠유키가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걸터앉아서 누구랑 통화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슬쩍 내용을 들어보니까 상대는 경찰 같았죠. 근데 그 통화가 길어지니까 뭐 일단 경찰이랑 얘기하는 중이고 상태를 보니까 많이 차분해지고 또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친구는 그냥 안심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아니 근데 방금 죽을 거라고 한 친구잖아요. 근데 그 카츠유키를 대체 왜 혼자 두고 오냐고요. 게다가 문자를 받은 꼬제 A양이 경찰에 신고까지 했지만 경찰은 출동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욱더 이 사건에 의문이 남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카츠유키는 행방불명이 됩니다. 절벽에 그의 신발과 지갑, 면허증이 남아있는 걸로 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보였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이때 경찰은 이 모든 게 그냥 전부 위장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한 전국 지명수배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척 도주를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 100만 엔, 그러니까 1000만 원 상당의 현상금이 걸리기까지 했고요. 그러니까 꽤 많은 현상금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제보는 들어오지 않아요. 사건이 해결될 기미가 없이 1년, 2년 계속해서 시간은 흘렀고 대중의 관심은 점점 떨어졌죠. 그렇게 이 사건이 미제로 남나 싶었을 때 여기에 의문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52살이던 쿠로키 아키오. 전 경시청 순찰부장으로 23년간 경찰로서 근무를 했고 상까지 많이 탔을 정도로 우수한 경찰관이던 그는 퇴직 후에 범죄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나 이슈가 됐던 사건을 독자적으로 해석해서 수사를 하고 있었었죠. 그에게 미스테리한 이 이와테 동명이인 살인사건은 큰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어요. 조금만 조사해봐도 수사의 허점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처음부터 용의자를 단정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너무 많았다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 아키오 씨의 그 조사 내용을 좀 더 들어볼까요? 첫 번째로 사건 직전인 6월 29일 카츠유키는 벽을 주먹으로 내려쳐서 오른쪽에 새끼손가락과 약지를 다친 상태였어요. 그래서 손 전체를 쓰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였고요. 실제로 당시에 젓가락을 사용할 수도 없을 정도여서 식사 때는 포크를 사용했다는 남동생의 증언과 진찰한 의사 또한 그 손 상태로는 사람의 목을 조르기는커녕 그냥 다리 밑으로 밀지도 못했을 거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또한 그는 죽음을 위장하기 위해서 신발과 소지품을 두고 도주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절벽을 맨발로 내려가야 하거든요. 그러기엔 거기 지형이 꽤 험해요. 게다가 위치가 자동차 없이는 벗어나기 힘든 곳이라 지갑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도 몰래 도주를 한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게 아키오 씨의 의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찰이 언급한 사망 추정 시간은 6월 28일부터 7월 2일로 범위가 너무 넓고 모호해요. 게다가 용의자는 그 시각에 남동생 집에 머물렀다는 알리바이가 있다는 사실도 밝혀냅니다. 남동생 집에서 사건 현장까지는 2시간이 걸리는 꽤 먼 위치였거든요. 그러니까 범행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시간은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경찰이 추정한 범행 시간에 그가 4시간 이상 집을 비운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카츠유키 알리바이가 확인되니까 어떻게든 그를 범인으로 맞춰보려고 일부러 사건 발생 시간을 길게 잡은 거 아니냐라는 거죠. 가장 결정적으로 코즈의 B양을 살해할 동기가 없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아키오 씨는 범인 X, 그러니까 제3자가
코즈의 삐양과 카츠유키 그 둘 모두를 살해했다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를 계속해서 협박하던 선배라는 인물에 집중을 했죠. 애초에 이 사건은 신고 철회를 위해서 카츠유키가 코즈의 삐양을 불러내면서 시작됐잖아요. 이게 선배에게 협박을 받고 신고 철회를 하려고 한 거다라고 보면은 분명 이 선배가 이 사건에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협박에 못 이겨서 연락이 안 되는 여자친구 대신해서 동명이인 코즈메 삐양을 대역으로 삼으려다가 일련의 사건으로 그녀가 사망을 했고 이후에 카츠유키도 입막음으로 살해당한 거 아니냐는 의견이었죠. 실제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2008년부터 지금까지 카츠유키의 생존 반응은 전혀 없어요. 이에 아키오 씨가 수상함을 느낀 거고요. 애초에 카츠유키가 선배를 그 공갈 협박건으로 신고했을 때 그거에 대해선 수사조차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때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코즈의 삐양의 죽음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 모든 건 추정에 불과해요. 하지만 아키오 씨는 23년간 경찰로 근무했습니다. 실제로 나는 경찰 일을 사랑했다 라면서 밝히기도 했고요. 그런 그가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을 비판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후로도 아키오 씨와 카츠유키 가족들은 계속해서 그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했었어요. 2010년 6월 30일 아버지는 아들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이와테현과 국가를 상대로 아들의 지명수배를 철회하고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600만 엔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명수배는 정보를 받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고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바로 기각당하고 말죠. 같은 해 아오키 씨도 사건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역의 54%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지만 그것마저도 거부당하기도 했고요. 아키오 씨는 진실 추구를 위해서 자신의 생활도 반납하고 밤낮 없이 이 정보 수집을 하면서 사비로 2년 이상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건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미디어의 관심은 낮아져 가고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에 절망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우울해지고 점점 더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2010년 11월 1일 이 모든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카츠유키의 현상금은 100만 엔에서 300만 엔으로 올라갑니다.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애초에 그들의 죽음에 대해 제대로 수사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카츠유키의 현상금이 오른 바로 다음 날 2010년 11월 2일 비극적인 뉴스가 전해집니다. 아키오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된 건데요. 자신의 차 안에서 수명제를 먹고 연탄을 피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의 유서에는 이와테 사건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사건을 조사한 거에 대해선 후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는 곳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요. 저는 사건의 진상이 너무 알고 싶습니다. 라는 마지막 말이 남아 있었죠. 그는 끝까지 사건 해결에 진심이었던 걸로 보여요. 사건에 관심을 갖던 마지막 사람이 사망을 하면서 이와테 동명이인 살인사건은 미궁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끝내 범인은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망자만 무려 3명을 낳게 된 거예요. 과연 코즈에를 살해한 범인은 카츠유키가 맞았을까요? 맞았다면 그의 살해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애초에 그 선배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게 맞긴 하냐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 디바메이의 토요미스테리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 2016년 9월 10일 미국 캔자스티 경찰서에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 중년 여성이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자기 딸이 실종된 것 같다고 하는 거야. 실종된 여성은 21살이던 제시카 루니언스. 사실 제시카의 실종 신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 하루 전인 9일 오후 10시에도 신고가 접수됐는데 제시카가 사라지던 날에 남자친구랑 같이 있었거든? 그래서 경찰은 그냥 남친이랑 놀다가 그냥 좀 늦는 거 아닌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거야. 근데 이틀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었고
결국 걱정스러운 마음에 두 번째 신고 전화를 엄마가 하게 됐던 거지. 그제서야 실종 수사가 시작되긴 하는데 이미 이틀이나 지난 상황이야. 골든타임이 지나도 한참 지난 거지. 자, 어쨌든 제시카가 사라지기 전에 행적을 살펴보자. 우선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첫 번째 신고가 들어오기 하루 전인 9월 8일. 그날 하우스 파티에 남자친구랑 같이 갔었다고 해. 친구들이랑 술도 마시고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었고. 그러다가 한 11시 반쯤 남자친구랑 자기 차 타고 파티장을 떠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제시카의 행적이 묘연해진 거지. 그럼 끝까지 같이 있던 남자친구는 뭔가를 더 알지 않을까? 그 남자친구의 이름은 카일 유스트. 제시카랑 어렸을 때부터 소꿉친구였다고 해. 딸이 사라진 걸 가장 먼저 눈치챈 건 엄마였어. 다음날 9월 9일, 둘이 같이 병원에 가기로 했었거든. 근데 예약 시간이 지나가도록 딸이 나타나질 않는 거야. 걔가 약속을 까먹을 애는 아닌데. 심지어 연락 한 통 없으니까 엄마는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 그래서 몇 번이나 전화하고 친구들한테도 행방을 수소문했다? 하지만 밤 10시가 지나도록 제시카를 봤다는 사람이 없는 거야. 당연히 전화도 안 왔고. 결국 엄마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돼.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경찰은 이 신고를 그냥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남친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겠죠. 하루만 더 기다려봐요. 라고 했지만 결국 다음 날까지 제시카의 연락은 없었고 9월 10일 두 번째 신고를 하게 된 거야. 그제서야 뒤늦게 수사가 시작되는데 이게 상황이 심상치가 않더라고. 일단 단순 가출은 절대 아닌 것 같아. 난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우선 파티에 함께 있었던 친구들의 증언.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제시카가 사라지는 그 당일에 남자친구 카일이랑 다퉜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그냥 티격태격 정도가 아니라 언성이 엄청 높아질 정도로 크게 싸웠다는 거지. 일단 둘이 싸우게 된 이유는 이거야. 카일이 파티 때 좀 신났는지 술을 엄청 많이 마셨어. 그러더니 잔뜩 취해서 제시카한테 엄청 질투하고 막 집착하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그게 도를 지나칠 정도였었고. 근데 파티라는 게 뭐야? 다 같이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막 그런 것이잖아. 근데 이 다른 친구들이랑 왜 노냐면서 왜 이렇게 가볍게 행동하냐? 막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고 공격적으로 행동했었대. 카일이 그렇게 행패 부리니까 제시카가 자기 남친 데리고 막 나가려고 했어. 내 친구들은 조금 걱정했었지. 지금 카일이 남복해 보이는데 둘만 나가면 좀 위험한 상황이 생길 것 같았던 거야. 제시카는 남자친구가 그냥 술에 좀 취해서 그러는 거라면서 친구들 다 안심시키고 남자친구 카일 데리고 파티장을 나갔었대. 자, 이 상황에서 어쨌든 카일이 그녀랑 마지막까지 있던 사람이잖아. 실종과 관련이 없다고 해도 마지막 행적은 알 수도 있고. 그리고 바로 이때 제시카의 차가 발견돼. 불에 탄 채로 길가에 버려져 있더라고. 남자친구랑 같이 차 타고 파티장 나섰었잖아. 근데 그 차가 불탄 채 발견됐다? 제시카는 사라졌고. 완전 남자친구 의심할 만한 상황이잖아. 이게 용의자가 추려지니까 수사가 술술 풀려 유력한 증인까지 나왔었거든. 바로 카일의 이복형, 제시프 카터. 그의 증언을 좀 들어볼까? 제시카가 실종되던 9월 8일 늦은 밤에 갑자기 동생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 좀 도와달라고 하더래.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좀 충격적인데 자기가 여자 목을 졸라서 죽였다는 거야.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라서 동생이 말한 장소로 급하게 가봤어. 근데 거기엔 얼굴에 막 긁힌 듯한 상처가 있는 카일이 처음 보는 검정색 차 앞에 서 있더래. 근데 진짜 그 옆에 한 여자가 쓰러져 있더라고. 이미 죽은 것 같아 보였어. 맞아, 그 여자가 바로 제시카. 카일은 형한테 잠깐 망 좀 봐달라 라고 하고 혼자 시신을 들고 어딘가로 가더니 한참 있다가 다시 돌아왔대. 그러니까 시신을 처리하고 온 것 같았던 거지. 이제는 차를 불태워야 된다면서 그걸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
제시프는 동생을 도와서 그 차에 불을 질렀다고 해. 이 과정에서 카일 손과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어. 실종 수사가 시작된 지 하루 뒤인 9월 11일, 제시프의 증언을 토대로 카일을 긴급 체포하게 돼. 실제로 체포 당시에 카일과 손과 팔, 그리고 얼굴에 화상을 입은 상태였고 긁힌 상처도 남아있었다고 해. 그러니까 형 증언과 일치했던 거지. 근데 문제가 있어. 카일이 체포된 죄명이 제시카 살인 혐의는 아니고 그냥 실종 관련 혐의였었거든. 그래서 기소를 할 수가 없었던 거야. 물론 제시프 증언이 있기는 했지만 그녀를 죽였다는 직접적이거나 물리적인 증거가 없어. 시신을 발견하지도 못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증언만으로는 그를 처벌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그렇게 수학 없이 7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리게 돼. 그러던 2017년 4월 3일, 한 남성이 카스카운티 233번 근처 숲에서 버섯을 채집하고 있었는데 저기 멀리서 뭐가 보이는 거야. 이상한 물체였는데 이게 숲에 있기에는 좀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지.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뭔지 확인하고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아. 그건 바로 사람의 두개골이었어. 깜짝 놀라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돼. 바로 확인해보니까 그건 제시카의 유골이었지. 가족들에겐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 그녀의 시신이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아서 혹시라도 살아있지 않을까 하면서 실낱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거든. 경찰들은 분주해졌지. 제시카의 시신의 나머지 부분 찾아야 되잖아. 두개골을 발견된 곳 주변을 위주로 수색을 시작하게 돼. 그리고 수색 하루 만에 두개골이 있던 장소에서 18m 정도 떨어진 곳에 여성의 유골을 발견하게 됐지. 처음엔 경찰들이 당연히 제시카의 유골일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게 좀 이상해. 그 시신을 하나하나 꺼낼수록 부패된 상태가 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처음 발견된 제시카의 두개골보다 훨씬 오래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경찰은 해당 시신의 DNA를 분석하게 되는데 검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 이 유골의 주인은 제시카가 아니야. 그녀는 바로 10년 전 실종됐던 카라 코페츠키. 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제시카랑 같이 그 시신으로 발견될 걸까? 카라는 17살 고등학생 때 사라졌어. 공부도 잘했고 부모님 부담 덜어드리려고 시내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굉장히 성실하고 착한 학생이었지. 그리고 남자친구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풋풋한 고등학교 커플이었어. 1살 선배였었거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친구의 집착이 심해지는 거야. 심지어 폭력적인 성향까지 나오더라고. 결국 사귄 지 9개월 정도 됐을 때 카라는 헤어지기로 결심했지. 근데 남자친구가 이걸 받아들이질 않는 거야. 몇 번이나 집에 찾아오고 이러는 듯 찾아오고 계속 얘기하자 하는 거지. 카라는 그걸 다 피했었고 그러던 중에 사건이 발생해. 4월 28일 평소처럼 아르바이트를 하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전 남친이 나타난 거야. 막 피하려고 반항하는 카라를 억지로 자기 차에 태워서 납치해버려. 그러고는 막 그녀를 때리더니 목까지 조르는 거야. 카라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반항조차 할 수 없었어. 결국 차에서 뛰쳐내리고 나서야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 이 사건 이후로 전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하고 보호명령을 신청했다고 해. 그 후로는 별일 없이 넘어가는 듯 했었었고. 하지만 2007년 5월 4일 카라가 사라지고 말아. 무슨 이유에서인지 3교시 수업에 오질 않았었고 오전 9시 19분 학교를 떠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그대로 실종된 거지. 전에 그 차에서 납치했던 전남친 사건도 있었잖아. 또다시 납치된 건 아닐까 싶어서 카라의 가족들은 그녀의 실종을 빠르게 신고했다고 해. 하지만 절망적이게도 5월 4일 이후에 카라의 모든 생활 반응이 사라진 거야. 카드 사용 내역부터 핸드폰 내역조차 하나도 나오질 않더라고.
경찰은 일단 그 전 남친이 제일 의심되니까 바로 불러서 조사를 해보는데 자기는 카라가 실종되던 그 당일에 연락이 된 적이 없대. 그러니까 부재중 전화가 있어서 전화를 해보긴 했는데 그녀가 받질 않았다고 하더라고. 근데 경찰의 생각은 달랐어. 그러니까 전 남친이 전화를 걸었던 시간은 9시 20분. 카라가 아직 학교에 있었을 때잖아. 그래서 그의 연락을 받고 그녀가 사라진 거라고 확신했던 거야. 경찰들의 계속된 신문에도 그는 아무 관련이 없대. 자기는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거짓말 테스트를 했다? 근데 결과는 통과. 심지어 실종 당일 알리바이까지 확인됐어. 카라의 시신도 추가적인 증거도 나오지 않아서 결국 카라 실종 사건은 그대로 미제로 남게 됐고. 그러다 이 10년이 지나서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거지. 그것도 제시카 바로 옆에서. 자, 이쯤 되면 다들 눈치챘을 것 같은데 맞아. 카라의 전남친은 카일. 이거 완전 냄새가 나지? 두 여성의 사망,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들의 남자친구가 있었어. 피해자들 모두 카일의 여자친구였고 사망 전 남자친구랑 싸웠고 결정적으로 두 사람의 시신이 같은 장소에 유기되어 있었잖아. 경찰들은 카일이 범인이라고 확신했어. 이때 좀 도움이 될 만한 증언들이 막 속속히 나오는데 그건 바로 카일의 전 여자친구들의 이야기였어. 하나같이 말하는 게 똑같아. 애가 질투심이 많고 변덕스럽고 폭력적이었다는 거야. 한 번은 카일이랑 싸우고 기분 나빠서 자기 집 가겠다고 집 나오려고 하는데 막 못 가게 막더래. 그러면서 자기 목을 졸랐다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전 여자친구들 다 죽였다면서 너도 죽기 싫으면 나 자극하지 마. 막 이랬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결정적인 증거, 녹음 파일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카일이 자기가 카라를 죽였다고 말하는 게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어. 아니, 막 나는 카라 사랑하니까 얘기 좀 하자고 한 건데 얘가 말을 안 들으니까 열받아서 죽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가질 수 없으면 아무도 가질 수 없어. 그니까 니도 죽기 싫으면 똑바로 행동해. 이렇게 또 협박했다는 거지. 아니 얘가 아주 지가 사람 죽였다는 걸 광고를 했더라고. 주변 친구, 동료 수감자 다 떠들고 다녔던 거야. 그니까 증언이 아주 넘쳐났던 거지. 그리고 자기가 말한 살해 동기는 여자친구가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죽였대. 게다가 카라 실종된 날 알리바이는 제스트, 그 이복형이 가짜로 만들어줬더라고. 아니 근데 이 형도 웃겨. 형이 돼서 동생한테 이렇게 휘둘려도 되는 거야? 어쨌든 2017년 10월 5일 카일 유스트는 카라와 제시카, 살인과 시신 유기에 대해서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어. 그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자기 그 이복형, 제스트가 자기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꾸며낸 일이라고 하는 거야. 얘 완전 배은망덕하지 않냐? 그러니까 지 필요할 때는 도와달라고 하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버리는 거지. 당연히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2021년 6월 7일 카일의 판결이 나오는데 아쉽게도 카라 살인 사건은 과실치사로 판명나면서 15년형을 받게 돼. 그래도 제시카 사건에 대해서는 2급 살인죄가 인정되면서 30년형을 선고받았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45년 복역을 하게 된 거야. 재판이 끝나고 카라의 부모님은 인터뷰에서 이 판결에 대해 굉장히 원통해했다고 해. 당연하지. 아니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살인 혐의가 인정이 안 되냐고. 유족들은 카라에 대한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면서 하늘에 있을 딸에게 너무나 미안하다고 하는데 내가 더 속상하더라. 제시카 사건이 아니었다면 발견되지 않았을 카라. 비록 그녀를 살해한 카일은 살인죄를 선고받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녀의 원통함이 조금이나마 풀렸길 바랄 뿐이야. 제시카의 억울함도 좀 해소됐길 바라고.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